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심층 분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UAE가 오페크를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를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5월 1일부터 이제 그 시효가 돼서 그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석유 패권의 균열을 이야기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하고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제 화살표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호르무즈 해협의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아랍에미리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하고 이 아래쪽 부분들을 아랍에미리트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는 예멘과 오만 이런 나라가 있고, 요 걸프만이라고 부르는데 걸프 자체가 만이라서 저는 걸프만이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지정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러왔던 지역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란이 있고 바다 건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과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몰려 있고요. 네, 반대쪽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라크가 있고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이쪽에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 지도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UAE 선택, 아랍에미리트 연방 토호국이라고 부르는, 좀 이름이 길죠 원래. 아랍 토호국 연방입니다. 토후라는 게 동네 지역 유지란 뜻이잖아요. 그게 지역 유지들이 만든 작은 나라들을 토후국 에미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UAE는 그런 뜻이에요. 뭐 유나이티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 팬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팀이 연합해서 유나이티드를 원래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후발 축구 국가에서는 유나이티드를 그냥 막 쓰고 있긴 합니다만, 원래 영국 같은 데서 유나이티드라고 하면 두 팀 이상이 합병해서 만들어진 팀들을 보통 유나이티드라고 부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의 토후국들, 작은 나라들이 합쳐져서 아랍에미리트를 이루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들이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같은 소국들이 예, 아랍에미리트를 이루는 나라들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부다비하고 두바이죠. 아부다비는 석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뭐 땅덩어리는 넓어도 사람들이 거의 없다거나 라는 형태로 돼 있어서 유명무실하고, 두 나라, 두 작은 나라,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거의 모든 정책 결정들을 다 한다라고 보셔도 되고, 돈도 거기들이 제일 많아요. 자, 어쨌든 아랍에미리트가 오페크를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놀라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전 세계의 어떤 질서에 큰 균열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석유 패권, 작게는 거기에서 세계 경제, 그리고 이제 그게 돌아서 어디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참 멀기도 먼데요고요. 여기에서부터 호르무즈에서부터 한국까지는 멀기도 멉니다. 이렇게 돌아서 인도 남쪽을 돌아서 여기에 말레카 해협을 지나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예, 오는 게 바로 유조선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여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이 자, 우리도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자, 통제된 시장하고 오페크의 작동 원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오페크라든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사실상 순간적으로 70년대 초반에 10배 가까이 오릅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예, 영국과 미국, 유럽의 세븐 시스터즈라고 하는 석유 독점 기업들이, 과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업체들이 로얄 더치 쉘이라든가 아니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미국의 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예, 이전에는 그 석유 생산 시설을 통제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로 할 수는 없겠지만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다 뭉쳐가지고 자, 우리나라의 석유 생산은 우리가 통제하겠다라는 예, 저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오가니제이션 오브 피트롤리움 엑스포테이션 뭐 엑스포트 컨트리즈인가 뭐 이래요. 네, 네, 맞을 거예요. 오가니제이션 오브 피트롤리움
Exporting Countries, 이게 맞을 겁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부르죠. 예, 보통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오일이라고 하면 그냥 전체 기름을 다 얘기하는 거고, 땅에서 파내는 그 기름을 페트롤리움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내용들 가지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산량 통제하면서 가격 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물론 오페크 회원국들만 석유를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외에 오페크 플러스에 들어있는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큰 석유 생산국이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석유 생산국은 중국도 많이 생산하고요. 제법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중동 중심의 오페크하고 그 다음에 오페크 플러스라고 그 이외에 나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국제 가격을 통제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뭐 지난번에 그 우라 전쟁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오페크 그다음에 러시아는 생산 체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카타르가 아마 탈퇴를 먼저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탈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그렇게 올랐고, 밸브 즉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되게 많아요. 사실상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통제 밸브, 오페크라고 하는 통제 밸브의 쿼터제, 즉 생산량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출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얼마만큼 생산을 해라 라고 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 위주로 할까요? 사우디가 맹주다 보니 사우디에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통제 밸브가 작동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맞춰놓고 있는 나라들은 괜찮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생산을 통제받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생산량 자체가 사실은 마음대로 안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 최소한의 어떤 유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다수의 석유를 이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 국제적으로 가격 통제력을 이 나라들이 갖고 있게 되는 거고, 그 중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요즘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전체적으로 오페크 탈퇴라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오페크의 작동 원리입니다. 원래 유가는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만드는 형태다. 이제 앞으로 시장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략적 딜레마하고 넥스트 스텝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현재의 위치는 중동의 핵심 산유국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생산력을 가지고 많이 생산해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원유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대안 에너지, 즉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에너지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중국은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석유 중심에서 에너지만큼은 전기 중심으로 거의 전환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전기 태양광 발전 능력, 그리고 저장 능력, 이런 것들, 송배전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설이 최신이다 보니 굉장히 커다란 어떤 능력들, 그 생산 능력과 저장 능력을, 그 소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전체 발전 용량이 미국 전체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됩니다. 물론 인구 대비로 하게 되면 뭐 미국보다 훨씬 더 적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절대량으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인구 대비를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자, 중동의 핵심 산유, 뭐 중국 얘기 그만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핵심 산유국인데 오페크 쿼터에 묶여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자, 석유의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석유 이외의 경제적인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번영을 계속하고 싶다. 석유가 어느 날 이제 중심이 아니게 밀려났을 때도 경제적인 중심점들을 계속 가지면서 번영을 이루고 싶다라는 건 어느 나라나 다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탈석유 경제의 전환이 진행이 이미 많이 되었습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관광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세계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주거지로 뭐 등장한다든가 금융중심지로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죠? 예, 석유 의존도 낮추고 글로벌 투자 비즈니스 허브로 지금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 전체적으로 오페크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석유 생산의 문제하고 안보의 문제가 결합되지 못했다라는 게 아마 지금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왜? 두바이가 직접적으로 폭격을 받았잖아요. 이란으로부터. 네. 이란이 두바이를 폭격한 것도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저도 뭐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니까 같은 이슬람권 내에서 어떻게 보면 싸울 때는 싸우지만 직접적으로 그 나라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저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싸우지만 사실 뭐 설마 뭐 그죠? 이란이 그 같은 중동 지역 내에 있는 국가를 공격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측이 틀렸죠.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니 자 오페크라는 나라가 오페크는 나라가 아니죠. 오페크라는 기구가 우리나라의 석유 생산을 통제만 할 뿐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재 UAE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방에 도움도 못 되잖아요. 자기 나라 시키기도 바쁜데 사우디아라비아 마찬가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은 당했는데 속수무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더더욱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양면의 적이 있잖아요. 이란이라는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적도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로부터 그 두 개의 적들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에서는 무엇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단지 규제만 있을 뿐이에요. 당연히 아랍에미리트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원래 그렇잖아요. 세금을 내면 국방이나 치안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 형태로 생산량 제한을 걸고 있지만 그 반대쪽으로 오페크 쪽에서는 이쪽에 제공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저는 그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자금 마련해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석유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을 완료해야 된다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좀 급박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탈퇴는요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인을 만들어 봤는데 요게 여러분들도 어떤 복잡한 문제를 푸실 때 두 가지 정도의 중심축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는 뭐냐면 경제적인 목적이냐면 전략적인 혹은 지정학적인 국가 정치적인 목표냐라는 부분들하고 내부 요인, 외부 요인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내부적이고 경제적인 목표로는 자체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 빠른 속도로 원유를 생산해서 그 내용들을 그 자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어떤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스트 오일 시대 그리고 국가 인프라 투자 자금 확보가 절실한데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불만들이 항상 있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아래쪽에 보시는 생산량 제한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어떤 제한점들 이런 것들이죠. 자국의 생산 능력을 억누르는 오페크의 일괄적인 쿼터 규제 이런 것들이 불만인 거죠. 오른쪽으로 외부 요인을 한번 살펴보죠. 외부 요인 중에 사실 가장 큰 건 뭐냐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가속 전환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유한 원유를 최대한 빠르게 현금화해야 돼. 왜? 나중에는 친환경 형태로 신재생 에너지 라인 혹은 원자력 중심의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원유값은 이제 지금 받는 만큼 가격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쌀 때 팔아야죠. 그게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성장 요인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한국하고 국방협력이요. 방산협력.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공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사우디도 아랍에미리트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카타르나 바레인처럼 경제 규모가 작으면 그게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나라들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우디하고 정책 충돌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하고 이제 척이 많이 진 거예요. 지역 내 패권에서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인구 규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경제 규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석유 생산량이 있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옆에 큰 나라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중국 옆에 있지만 중국하고 늘 경쟁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독자적인 걸 만들어 가잖아요.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옆에서 어마어마한 석유 생산량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 줄 이유가 없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멘 사태에 있어서도 서로 좀 입장이 많이 다르고, 네,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상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책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다른 노선을 취하면서 균열이 벌어진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트럼프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 같은 것들이 맺어지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면서 그 관계들을 어떤 매개해주는 혹은 어떤 다른 쪽에 손을 댄 게 바로 아랍에미리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 단극 평양 그 아랍 체계 자체에 대한 뭐 신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끌어들일 놈들은 끌어들이고 그리고 경쟁시킬 놈들은 경쟁시키고 이런 형태로 국제적인 다극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벗어나서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규제가 좀 꼴보기 싫은 이것이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에너지 전략 충돌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좀 극명하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패권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를 저기합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신흥 질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쪽에 상당히 지금 많이 그 전략적인 중심점들을 옮기고 있다라고 봐요. 트럼프도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오페크를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 대표적인 게 뭐죠? 미국하고 아랍에미리트의 통화 스왑입니다. 네. 미국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고 달러는 뭐의 수단이에요? 네, 원유 결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빨리빨리 석유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석유를 팔아서 뭘 만들어요? 네, 달러를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디람이라고 하는 자국 화폐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페크에서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복구도 해야 되고 빨리 달러가 필요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얘네들이 못 팔게 해. 그죠? 우리가 있는데 못 팔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향후에 투자 계획이라든가 전후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전쟁 피해를 우리 돈으로 우리가 복구해야 되는데 사우디아랍은 나몰라라고 거기다 뭐만 해요? 석유 팔지 마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미국에서 그 미국도 사실 뭐 그 되게 호의로 선의로 아랍에미리트한테 통화 사업을 제공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아랍에미리트 이제 야 우리 팔고 싶은데 오페크 탈퇴할 거야. 네, 대신에 미국에서 통화 사업 같은 걸 안 해주게 되면 우리가 중국 돈으로 한번 팔아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되게 위험한 도박일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 쪽으로 돌아선다면 제일 아픈 건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미국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화 수합이라도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주고 받아야 되니까. 아랍에미리트 제일 큰 불만은 오페크에 뺏기고는 있지만 받는 건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 전략은 생산 통제냐 아니면 최대 생산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경제 구조 자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까지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요. 무슨 관광 정책 쓰면서 내부에 관광지 풀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같은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걸 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국제적인 위치는 리야드나 제타에 비해서 두바이나 아부다비가 훨씬 큰 게 사실이고 그런 비중이 큰 게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메카라고 하고 하는 이슬람의 중심점, 구심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슬람들만 가지고 장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이제 신흥의 어떤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가
그 아랍에미리트 입장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하죠. 오페크를 통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국제적인 통제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아랍에미리트는 자 이제 사우디 우리하고 뜻도 잘 안 맞고 우리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데다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독자적으로. 이건 권력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국가 전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석유 가격 이런 부분들에 달려 있는 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시장의 파라다임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통제 주체, 뭐 오펙에 의한 통제, 단일 통제, 그죠? 그리고 시장 구조는 소수 산유국의 합의에 의해서 되죠. 물론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생산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생산 규모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라면 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돌아왔었는데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형태로 오페크의 쿼타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겠죠. 근데 아랍에미리트 이제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통제 주체는 미국의 셰일, 미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셰일 석유를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왔던 석유 중심축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석유 도입량 상당히 느렸죠 이번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구조도 오펙하고 비오펙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야 우리가 파는 가격대로 사라라고 하는 오페크 입장이었다면 아니다. 이제 경쟁이다라고 하면서 비오페크들이 야 저기 비싸니까 우리한테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원 자체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거기에 원자력이 더해지고 거기다가 송전망과 ESS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좀 복합적인 어떤 부분들이 되는 거죠. 에너지 공급의 측면에선 신재생 에너지와 ESS와 송전 뭐 이런 것들로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소비 측면에선 AI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는 로봇이 그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그죠? 로봇이 석유 먹을 것 같아요? 아니죠. 2차 전지잖아요. 100%. 그리고 앞으로 그게 노동의 중심을 맡게 된다라고 하면 석유는 이제 재료로서는 쓸모가 있어요. 납사 같은 거 재료로 쓸모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항공유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사용이 되겠지만 이제 뭐라고요? 예전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에너지원이자 재료이자 이런 것들의 역할들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아랍에미리트에 약간 조바심 나는 그런 좀 긴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인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석유에서 전기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에서 전기로 글로벌 시장에 거시적 충격 계속 미치고 있죠. 그래서 오페크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공급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유가 변동성. 그죠? 예전에는 오페크 하나만 쳐다보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하나? 자, 이번에 감산하냐, 증산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예상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다른 나라도 이제 탈퇴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그 통제해야 될 혹은 예측해야 될 그 변수들이 너무 많아져요. 아랍에미리트가 얼마를 더 생산하느냐 혹은 러시아가 얼마를 생산하느냐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미국의 셰일 석유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어떻게 해요? 원유 가격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유가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오페크에서 정한 가격대로 쭉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널뛰는 그런 유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그에 따라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통화정책에서는 인플레이션하고 금리정책이 계속해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혹은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정말 잘하는 나라가 더 잘 되고 그것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중동의 석유가 안 나오니까요. 예를 들면
아시아권에서 석유를 수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한국, 일본, 중국은 뭐 좀 별도로 생각합시다. 예, 라인도 따로 있고 러시아에서 라인 따로 받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중도에 수입하긴 하지만 12% 정도밖에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중국은 차치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대만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근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 나라에서 생산을 해요 석유를.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 생산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동 석유를 들여오죠. 그래도 걔네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대량의 산업 기반을 어마어마하게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인구도 많지만요. 예. 어쨌든 한국하고 일본, 대만은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협상을 하면서 석유를 사옵니다. 예. 중동이든 비중동권이든 우리나라는 뭐 카자흐스탄에서 사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이 사오고.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사옵니다. 가격은 좀 올라갈지라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나라는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에요. 걔네들은 정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석유도 거의 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잘 쓰는데 또 정책을 쓰려고 보니 뭐 정치권도 그닥 클린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인간관계 도미는 이슈가 발생하죠. 아랍에미리트가 독립선언을 한다. 그랬더니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산유 공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속해서 유가가 널뛰기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고유가 저유가에 따라서 각각의 시나리오들을 발생시키면서 어떤 치열한 머리싸움이 여기서 또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금리 변동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명암이 교차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변동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쟁 한번 딱 일어나면 어때요? 석유 관련된 업종들이 쫙 오르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경제 안정적인 경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들을 쫙 내리고 그런 테마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테마들이 바뀌고 있어요. 실은 제가 테마를 매주 정리해드리고 매일 정리해드리고 매주 정리해드리는데 그런 테마들을 보면 대세는 가고 간단한 얘기는 뭐냐면 대세는 제 갈 길을 갑니다. AI, 전력 인프라 또 뭐죠? 신재생 에너지 또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봇 이런 것들은 제 갈 길을 가요. 그죠? 걔네들은 어차피 지금 메가 트렌드를 만들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갑니다. 자기 갈 길을. 반도체가 물론 우리나라 중심이긴 하죠. 거기 가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소부장이니 뭐 그 다음에 2차 전지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갑니다. 가는 거예요. 물론 붙임은 있지만 그리고 나서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위기 해지주들 있잖아요. 정유, 뭐 가스,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조선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좀 복잡한 테마 교체와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정리해 보면 유가 하락 시나리오에서 비용 감소의 수혜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는 혹은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업종들이 있고 또 국가들이 있어요. 원유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 있어서는 유가 하락이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반면에 유가 상승 시나리오일 때는 그런 원유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 폭등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석유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민감한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 경제, 일본 경제를 통틀어서 글로벌 유가 1달러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경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저기도 언론도 있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락될 때는 항공이나 화학 이런 것들이 조금 원가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섹터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항공이나 화학 같은 것들은 이게 좀 불안하게 되면 될수록 그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유가가 날뛰면 날뛸수록 어떻게 돼요? 항공하고 화학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그 수혜 종목들이 있죠. 정유, 조선,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것들. 자, 에너지 인프라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뭐 항공화학은 알겠다. 자,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서 뭐 저 원가 부담이 상승하게 되면 항공유 비싸지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중동에서 원유 수입을 못해서 항공유를 못 만드니까 어디 비행기가 못 떠요? 네. 캘리포니아 비행기가 못 탑니다. 그게 뭐 지금 현실이니까. 화학도 마찬가지죠. 납사. 네. 문제로 뭐 쓰레기 봉투도 못 사는, 저희 동네도 보니까 쓰레기 봉투 2개밖에 못 사요. 네.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상승은 정유 부분들은 재고의 평가이익이 올라간다. 정제 마진이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료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선은 역시나 그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불안하게 되면,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리고 오페크 탈퇴라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변수가 주어지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증산을 하겠죠. 게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걸 강화하겠죠. 그리고 그쪽에 항만 시설 더 확대하겠죠. 지금 아주 작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조선이나 아니면 플랜트 쪽도 조금 더 저기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쪽도 조금 더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페크 탈퇴로 인해서. 결국 지금 저희가 평가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오페크를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했을 때 어떤 영향력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항공이나 화학 쪽이 조금 어렵고, 정유, 조선, 에너지 인프라 쪽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반대쪽의 시나리오도 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경쟁이 심화되면요, 가격이 하락합니다. 특히 공급자 쪽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가격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독자적으로 석유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방 압력이 더 크지 상방 압력이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는 압력보다는 내려오려는 압력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전략적인 서머리를 한번 해보기 위해 마지막 장입니다. 좀 길었죠. 자, 일단 권력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UAE 탈퇴가 미국, 사우디의 그 맹주 역할을 다각화의 중심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페크 통제력이 상실되면 다각화가 진행되고요. 결국은 통제가 좀 어려워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가격권도 굉장히 많이 변동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뉴스에 따라서 업종의 어떤 유불리가 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경우일수록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의 중심점들을 좀 더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통제 불가능한 것에 걸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기업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성장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펀더멘털을 보는 형태로 투자 부분들에 대한 추를 좀 옮겨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셰일이나 미국 비오페크 국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적인 변동성 예측 어려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 방향에 따라서 어떤 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메가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섹터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반대쪽에 혹시라도 유가가 올라서 불안해지는 뉴스 덕분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걸 해칭 목적으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목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래쪽에 제가 키노트를 하나 써놨습니다. 석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룰 자체가 지금 이번에 지정학적인 어떤 전쟁과 이런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다. 그것도 아주 급격한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관찰력들이 더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를 얻는 것도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영어 뉴스 본다고 우리가 안 쫄잖아요. 예, 그냥 번역기 돌리면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오는 뉴스들을 예, 굉장히 잘 모아서 전달해주는 어떤 그 뉴스 전달자들도 되게 많아요.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적절하게 잘 세우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시는, 그렇지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대격변의 시대에 적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요, 제가 그 누구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자료 만들어 놓고, 예, 그 하여튼 국제 정세 변동에 대한 저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그 뭐죠? 저희 테마 관련해서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